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이고요. 지금부터 아주 재미있는 미학 강좌 하나 열겠습니다. 주제는요, 루 살로메의 채찍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예도가 여기에 대해서 정신분석학적인 관점에서 루 살로메의 채찍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미학 강좌인 이유는 니체와의 어떤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단편 강좌로 빼려고 하다가 미학 강좌가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예도는 가능하면 철학자들의 실존의 이야기를 잘 다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가능하다면 철학자들의 철학을 직접 다루는 게 중요한 거지, 철학자가 이런 주변 이야기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거, 예도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강좌는 조금 깊이 들어가서 예도만의 클래스를 느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사유여행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니체가 사랑한 여자는 역시 루 살로메죠, 그죠? 다양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작품 안으로 들어갔다가 막 니체의 실존으로 나왔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여러분. 니체는 39살, 그러니까 1882년도에 루 살로메를 처음 만납니다, 그죠? 그때 니체의 나이가 39이고 살로메는 21, 22이었어요. 루 살로메는 독일 출신이 아니고요,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1861년도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쥐리히 대학에서 공부를 하기 위하여 스위스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단이 돼서 니체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니체보다 한 5살 어린 파울 레라고 하는 니체의 친구가 있었어요. 이 사람도 철학자, 의사, 그 다음에 작가로 들어가는데요, 오히려 니체의 친구로 더 많이 알려져 있어. 파울 레라고 하는 이 사람은 1877년도에 이런 책을 씁니다. Der Ursprung der moralischen Empfindungen 이라고 하는, 도덕 감정의 기원이라고 하는 작품을 쓰는데, 이 파울 레에 대하여 도덕의 계보학 제1 논문에서 직접 니체가 다루어서 해체하죠, 그죠? 경험론적인 관점에서 도덕 감정을 다루는 책이에요. 이 부분은 니체가 예도가 이미 도덕의 계보학 제1 논문을 독일어로 읽어가면서 1차 자료를 전부 다 끝내놨어요. 이 부분을 꼭 참조하셔요, 여러분. 이 니체 작품 안에 파울 레가 도덕의 계보학 제1 논문에 직접 그 작품이 소개되면서 니체가 그 작품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해체하죠, 그죠? 그런데 이 파울 레가 또한 루 살로메와 만나게 된 거예요. 먼저 니체보다 먼저 알게 된 거고, 살로메가 지적인 어떤 그러한 호기심이 많아서 자기 친구 철학자 니체를 소개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소개하게 된 거예요. 니체는 그때 아직 자라투스트라를 쓰기 전이에요. 이 사랑은 금방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그죠? 니체의 서투른 그런 사랑의 경험 때문에 끝나게 되는데요, 파울 레와 독특하게도 삼각관계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루 살로메가 상당히 아름다운 미모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울 레도 살로메를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니체도 보자마자 바로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기다렸다가 이렇게 하고 이랬으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데,
보자마자 거의 곧바로 청혼을 할 정도로 살로메가 그렇게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살로메가 그 당시에 어머니와의 어떤 그 유럽 여행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당시에 이미 쥐리, 그 당시에 여성들은 그죠, 대학도 마음대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쥐리히 대학교가 그래도 여성들을 대학으로 아주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대학이었다고. 그러니까 살로메가 거기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유명한 여성이 되는 거예요, 이 살로메가. 니체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살로메 때문에 이름까지 바꿀 정도로, 그죠? 릴케와의 또 사랑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프로이트와도 또 관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살로메는 실제로 작가였고 정신분석학자였고, 그 다음에 많은 다수의 수필과 소설을 남겼는데, 니체에 대한 책도 쓰고 마리아 릴케에 대한 책도 쓰고 프로이트에 대한 감사의 책도 썼어. 그러니까 독일에서 작가로서 활동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인물이죠, 그죠? 그러니까 20세기 19세기에 세계적인 지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인물들과 만나면서 뮤즈와 같이, 마치 사랑의 어떤 여신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서 지성인들에게, 아니 이러한 세계적인 석학들에게 위대한 작품을 쓰게 만든 그런 역할을 했는지, 아주 독특한 인물이죠, 그죠? 영화로 이제 나오기까지 하는데요. 그런 인물을 이제 니체가 아주 젊었어요. 젊은 여성을 만나. 자기랑 거의 17살 차이 납니다. 니체가 44년생이니까 1800, 거의 17살 차이 나는 여성이었다. 이제 만나게 되어갖고 서투른 사랑에 서툴렀다고. 그러니까 글은 잘 쓰는데 아주 지성적이고, 그 당시에 니체는요, 친구들이 돈을 보태줘서 책을 내고 자기 책을 내갖고 돈을 번 적이 거의 없어요. 몇 권 팔리지도 않았지만은 그 팔은 책도 하도 적어갖고 자기가 쓴 책으로 출판사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을 정도예요. 바젤 대학의 대학 교수직도 얻게 되지만 몸이 안 좋아져 갖고 스스로, 그죠, 포기하게 되는 그런 과정도 겪게 되는데, 82년도면은 이제 즐거운 학문 정도가 이제 나왔을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82년도가 이제 그 루 살로메를 만나면서 자기 친구인 파울 레와 삼각관계로 들어가게 돼요. 이들의 무대는 스위스와 이탈리아였어요, 여러분. 니체는 그 지역을 아주 좋아했는데 청혼을 하니까 살로메는 어떤 지성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대화하고, 그죠, 그런 관계를 원했는데, 니체는 이제 여성으로서 좋아하게 된 거예요. 파울 레도 좋아하게 돼요. 심지어는 니체가 파울 레한테 자기의 청혼을 좀 알려달라 그럴 정도로 부탁을 했는데, 파울 레 자기 자신도 좋아한 거예요. 둘 다 살로메한테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살로메는 정신적인 관계와 육체적인 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했던 그런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니체한테는 아주 많은 걸 허락하지 않았던 거죠. 응? 포옹이나 어떤 그런 정도. 니체는 완전 빠져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절당하자 니체가 편지를 쓴다. 편지를 써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살로메 이렇게 쓰면서 자기는 이제 떠나겠다. 이제 이렇게 선언한다고. 그게 세 명이 동거관계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니체가 먼저 거절당하자 떠난다. 파울 레와 두 사람이 만났는데 파울 레도 차버려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랑 결혼을 선언한다고. 그 파울 레도 나중에 떠나. 그러니까 두 사람 다 82년도에 차이는 어떻게 보면 그 뒤에 조금 더 관계가 있을지는 몰라. 그런데 스위스 루체른에서 여러분 이게 이제 유명한 거예요. 스위스 루체른 어느 사진관에서 세 사람이 사진을 찍는데요. 그게 이제 남아있어. 그게 이제 영화에도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면서 들어가게 되는데 독특합니다, 여러분. 내도가 이제 그 사진 때문에 이제 강의를 하게 된 거예요. 응? 그 사진에 보면은 마차가 있어, 그죠? 그리고 마차 앞에 파울 레와 니체가 이렇게 있고, 그 뒤에 이제, 마차에 탔는지 하여튼 조금 뒤에서 그 루살로메가 채찍을 들고 있고, 줄로 두 사람을 묶은 그런, 세 사람의 어떤 그런 사진이 남아서 이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세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루살로메의 어떤, 그, 사랑의 노예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진에서 보면. 거기에 이제 살로메가 채찍을 들고 있습니다. 예도는 이것을, 그죠? 니체의 작품과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예도만의 창조적인 강자입니다. 니체는 어떻게 보면 루살로메와의 사랑의 실패 이후에, 그죠? 엄청난 고독과, 엄청난 구제의 감정을 느꼈겠죠, 그죠? 거기에서 길 가다 영감을 받게 되는데, 단 며칠 만에, 그죠? 짜라투스트라 1부와 2부를 써내려 갑니다, 여러분. 놀라운 창작력을 갖고, 그죠? 그게 바로 1883년이에요. 1부와 2부. 그 다음에 3부가 1884년, 4부가 1885년, 이렇게 쓰여지게 되는데, 그, 독특하게도, 그, 짜라투스트라 1부에, 그죠? 1부 뒤쪽에 이런 제목의, 내용이 있어요. 어떤 제목인가 하면, 폰 알텐 운트 융엔 바이플라인이라고 하는, 이게 뭔가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젊은 여자와 늙은 여자에 대하여, 이런 제목이 있어. 짜라투스트라 일부에, 그죠?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 이제 늙은 여자에게 짜라투스트라가 나에게 작은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늙은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키스트 두 프라우엔, 너는 젊은 여자들에게로 가려고 하느냐? 벨기스티 파이처니트, 채찍을 잊지 말아라, 그렇다면. 이런 구절이 있다고, 여러분. 응? 그러니까 젊은 여자로 하여금 짜라투스트라에게 작은 진리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젊은 여자가 아니고 늙은 여자에게, 이 늙은 여자에게 입을 통하여 나오는, 네가
젊은 여자들에게로 가려느냐? 그렇다면 채찍을 잊지 말아라. 이런 구절이 나온다고. 그래서 여기서 예도가 이제 니체의 실존과 연결해서 이 채찍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니체가 거의 광기가 나타나기 시작한 게 1880 거의 8년도 정도 돼요. 그때 그의 10월에 오보백에게 쓴 편지가 있고요. 자기 친구. 그 다음에 1889년도 1월에 그죠. 1월에 이제 브루크하르트 친구에게 쓴 편지가 있어요. 그때 이미 광기가 약간 보이기 시작해. 그 1월에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그죠. 마침내 니체가 이것도 이제 실존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니체가 자기의 사유의 어떤 그런 여행을 마치게 되는데요. 그게 독특하게 또 채찍과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야, 여러분 여기서 예도가 여기에서 이제 요 강좌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마부가 그죠? 자기 말을 채찍으로 때리는데 그때 니체가 그 말의 목을 잡고 울면서 이제 완전히 이성과 광기의 어떤 그 사유의 니체의 이성이 이제 완전히 종결돼 버리는 완전한 광기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토리노의 말 유명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 마부가 채찍을 들고 말을 채찍질 하는데 그걸 만류하면서 말의 목을 안고 울었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제 길거리에 쓰러지게 되는데 이제 광기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오보백이 이제 달려와 갖고 스위스에서 토리노로 가서 니체를 여관으로 옮겨서 스위스로 갔다가 다시 독일로 데려가. 그래서 엄마가 돌보다가 나중에 여동생이 돌보고 그렇게 11년, 12년을 살다가 1900년도에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도 채찍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채찍은 니체의 작품 안에 자라투스트라 제1부에 그죠? 폰 알텐 운트 융엔 바이플라인. 그러니까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에 관하여라고 하는 거기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1882년도에 파울 레와 루스 알레메와 찍은 그 사진에서도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죠? 거기에서는 살로메가 여러분 그 사진은 여러분들이 하도 유명해서 인터넷에 보면 막 돌아다닙니다. 그 채찍을 누가 들고 있어? 살로메가 들고 있어. 두 사람은 줄에 묶여서 그것도 마차에 딱 매단 것처럼. 그리고 그 채찍을 뒤에서 살로메가 들고 있단 말이지. 독특합니다, 그죠? 니체의 거의 마지막 생의 마지막 광기의 세계로 들어갈 때 니체는 채찍질하는 마부, 그 다음에 채찍질 당하는 말의 목을 안고 울면서 자기의 이성의 세계의 삶을 마감하거든. 그러니까 니체는 채찍과 관계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정신분석학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니체에게는 이 채찍은 하나의 상징이었어요. 이제 예도의 해석으로 들어갑니다. 루살롬메와 이루지 못한 사랑의 상징으로서
니체에게 남아 있었을지도 몰라. 정신분석은 하나의 가정이고 해석이죠. 이것도 역시.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사물성인 거예요. 프로이트한테서 사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락강도 에크리에서 재해석하는데요. 프로이트의 사물성. 이 사물은 무의식에 끊임없이 남아서, 그죠? 해서 끈덕지게 인간의 어떤 그 의식을 지배하는 그런 어떤 상징의 표시인 거예요. 완전히 언어로, 기의로 해석될 수 없는 거예요. 해석되지 않은 거예요. 끈덕지게, 락강적으로 보면은 끈덕지게 상징계의 구멍을 내면서 들어오는 그러한 실제계의 어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을 지배하는 건 사물성이야. 그죠? 그게 언어로 해석된 게 아니야. 기의로 붙잡혀져서, 특정 의미로 확정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니체는 어렸을 때, 여러분 한번 봅시다. 정신분석을 어렸을 때가 중요하잖아. 니체는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호르몬이 밑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여동생과 함께, 여성들, 할머니, 여성들과 함께 살았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호르몬이 밑에서 자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성들에게 둘러싸여서, 그죠? 그러다 니체는 고전 문학을 아주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했죠, 그죠?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상당히 감성적인 인물이었다고. 그러니까 니체는 어렸을 때는 여성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음악을 좋아했고, 고전문학을 좋아했다. 그러니까 상당히 감성적인 그런 글쓰기에서도 나타나죠, 그죠? 그 어떻게 보면 실존에서는 연애 경험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아주 서툴렀다라고 볼 수 있어, 그죠? 그러니까 루스 알로메에 대한 어떤 감정이 억압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죠? 이거는 심지어 니체가 힘의 의지라는 그 주제로 자기의 사유를 집대성하려고 했던 가치에 대한 가치전도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이 힘의 의지죠, 그죠? 했던 그 글에도 디오니소스 송가가 있어요. 니체는 아리아드네를 상당히 칭송하죠, 그죠? 아리아드네가 누구야? 디오니소스의 아내야,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니체는 마지막까지 이 디오니소스와 아리아드네를 대입시켜서 그리스도와 대비시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자와. 그런데 이거를 한스킹은 또 어떻게 보면은, 실존적으로 루살로메에 대한 어떤 그런 걸로 연관시키기도 해요. 여신을 끌어들여서, 그죠? 그리스도를 끌어들인 건 왜 그렇게 했어? 어떤 속죄에 대한 감정이 있을 수 있었어, 니체한테는, 그죠? 그런데 이 채찍은 니체한테서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가려느냐? 이제 자라투스트라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늙은 여자로부터 작은 진리를 알려달라 그러면서 늙은 여자가 하는 말이잖아. 젊은 여자들에게로 가려느냐? 채찍을 잊지 말아라. 그런데 여기에서 노파가 알려주는 그 진리는, 그죠? 뒤집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과연 젊은 여자에게 가는 그 남자가, 그죠? 채찍을 들고 가서 그 여성을 정말 채찍질 하겠어? 이거 뒤집어서 보면, 모든 사랑에 있어서 특히 그 플라톤적 사랑뿐만 아니라, 그죠? 육체적 사랑까지도
그 채찍의 주인은 여성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루살로메에 대한 양가 감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채찍을 뒤집어서 보면 그 사진에 나와 있는 루살로메의 채찍을 뒤집어서 노파를 통하여 말하게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니체는 어쨌든 사랑에 실패하자 말자 곧바로 이 자라투스트라 일부를 쓴 거거든, 여러분. 1883년도에 썼다니까? 그럼 1882년도에 찍은 그 사진으로부터 얼마 되지 않는 시기였어요. 어? 채찍의 주인은 살로메였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디오니소스 송가와 아리아드네를 언급하면서 시를 쓰고요. 그러니까 루살로메를 무의식 속으로, 그죠? 억압시켜 놓았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응? 그러니까 이것은 해석되지 않는 기호로서 그에게 남아 있었던 거야. 상징으로서. 응? 어린 시절에 어떤 그러한, 응? 아버지가 일찍 죽고, 응? 여동생과 어머니와 할머니의 어떤 그런, 응? 여성들의 품에서 자라났던 이 프리드리히 니체가, 그죠? 정말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고 실전에 제대로 대비를 못했던 거야. 응? 그러니까 철학적인 어떤 그런 세계에서는 탁월한 지성을 갖고 있었는데 자기 실존적인 어떤 사랑의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서툴렀던 거야, 여러분. 근데 살로메는 뭐야? 그 이후에 릴케랑 사랑하고 프로이트랑도 아주 깊은 관계로 들어가죠, 그죠? 사실은 이 살로메 때문에 또 자기의 생을 마감한 남자들이 몇 명이나 돼요, 여러분. 파울레도 니체가 죽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냥 자기 생을 스스로 마감해버려. 아주 독특한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한테 니체는 아주 사랑에 있어서는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수준이었다고, 여러분. 그런데 그 채찍은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그죠? 그런데 왜 1889년도에 광기로 세계로 들어가기 전에 왜 길거리에서 알지도 못하는 마부가 자기 말을 채찍질할 때 그걸 만류하면서 말에 목을 안고 울었을까? 여기에서 채찍질하는 그 마부는, 그죠? 루살로메. 그리고 이 채찍질 당하는 말은 바로 니체 자신이에요. 채찍은 뭐냐? 채찍은 루살로메와의 마부와 채찍은 뭔가? 루살로메와의 관계에서, 그죠? 관계에서 이루지 못한 사랑의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채찍질하는 마부에 대해서 니체는 양가 감정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채찍질하니까 그 말을 안고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기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살로메에 대해서는 어떤 사랑의 감정과 증오의 감정이 동시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니체는 자기의 철학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도가 이미요, 얘도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이건 물론 데리다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데리다의 에프롱을 읽으면서 예도가 또다시 해석한 거야. 그게 바로 니체와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편의 강좌를 단편 강좌로 해놨어요. 단편 강좌 목록에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 이게 니체와 여성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 강좌를 여러분들이 꼭 한번 참조하셔요. 여러분들한테 아주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는, 이건 물론 데리다의 해석입니다. 철학적으로는
여성적인 특징을 갖고, 예를 들면 은유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갖고 남성 철학자들, 응? 헤겔과 칸트와 같은 개념 철학자들을 해체하잖아, 그죠? 그런데 니체는 곳곳에서 여성에 대해서 아주 독설 어린 거죠. 그런 비판을 할 때가 상당히 많아. 얘도가 입에 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곳곳에서 여성에 대하여 독설을 퍼부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의 철학은 여성적인 것을 가지고 남성적인 것을 해체해버려요. 그러니까 자신의 여성적인 그러한 운유를 갖고 보죠. 남성 철학자들을 해체하는 자가 바로 니체였어. 그게 철학에서는 니체는 여성을 이용했어. 이런 게 독특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실존적으로 니체는 살로메로부터 엄청난 타격을 받은 거예요.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로메를 아리아드네로 착각하기도 하고, 그죠? 송가를 불러서 막 칭송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니체도 모르는, 니체의 무의식 속에 있었던 살로메에 대한 부재의 감정이, 그죠? 어떻게 보면 상승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독특한 양가 감정을 살로메에 갖고 있었어요. 심지어 니체는 자라투스트라를 엄청 자랑하잖아, 그죠? 막 많이 팔리지도 않은 그 당시에, 지금은 세계적인 작가가 니체잖아, 그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아버지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랬다. 그런데 네가 자라투스트라와 루살로메 중에 누구를 선택할래? 그럼 살로메를 선택하고 싶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니체는 살로메에 대한 부재를 상당히 안타까워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지막 이성의 세계를 떠나면서 광기의 세계로 10년, 12년, 11년을 광기의 세계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 채찍은 거죠. 니체에게는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마부는 여기서 누구죠? 당연히 토리노의 말을 모으는 마부는 당연히 루살로메가 아니었어요. 마부에 대한 양가 감정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도 실패했는데, 안 그래도 무의식 속에서 니체는 마음 아파했는데, 그죠? 마부가 채찍질하니까 거기에 대하여 니체는 그냥 마부의 채찍을 만류하면서, 그죠?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하여 아파하면서 자기를 채찍질하는, 그게 말이 바로 니체인 거야. 채찍질하는 마부를 만류하면서 말을 끌어안고 울었단 말이지. 그러면서 그는 긴 광기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재미있죠? 이 부분은 예도의 해석입니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도는 그렇게 정신분석학을 공부한 자로서 이 채찍은 프로이트의 사물성으로서 니체를 무의식적으로 지배했던 그러한 락강의 실제와 같은 개념이 아니었을까? 예도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채찍을 보면서 니체는 충격을 받아서, 그죠? 자기 말도 아닌, 마부랑도 아무 상관이 없는 길거리에서 봤던 그 광경에, 그죠? 그냥 주저함 없이 말을 끌어안고 울었다. 그러면서 쓰러졌다. 그죠? 이건 결코 무관하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짜라투스트라에 나오는 이야기와 그 다음에 실존적 이야기 두 개. 그러니까 82년도에 살로메와 자기 친구 파울레와 니체가 찍었던 그 사진, 거기서 살로메가 들고 있었던 채찍, 그 다음에 1889년 토리노에서의 그 실존적 사건, 이 세 개를 종합해서 볼 때 채찍은 결코 니체와 무관하지 않았다라고. 그래서 예도가 한번 그걸 연결해서 한번 미학 강좌를 열어봤어요. 창조적인. 여러분 재미있었죠? 예도 강좌 마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 어디서든 건강하십시오. 예도는 또 다음번에 아주 재밌는 강좌를 들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예도의 강자들로부터 그죠? 많은 도움을 받은 애청자들, 그 다음에 예도의 차이 나는 클래스를 아시는 분들, 그 애청자들 가운데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꼭 사막에서 진리를 퍼올리는 예도 TV를 꼭 후원해 주십시오. 예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주스